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운명의 갈림길에 선 두 자매가 살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드는 춥고 긴 겨울밤이었습니다. 조선 팔도 중에서도 험준하기로 소문난 강원도 깊은 골짜기. 눈이 허리춤까지 쌓인 산비탈 아래 외딴 초가집이 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겨우내 말려둔 시래기가 얼어붙은 채 매달려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라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할 시간이었지만 이 집의 부엌에서는 아직도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는 이 집의 맏딸 연화였습니다. 연화의 나이는 이제 갓 18이 되었으나 거친 삼배옷 위로 드러난 손등은 마치 고목나무 껍질처럼 터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내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게다가 왼쪽 뺨에는 붉은 팥죽색의 커다란 반점이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혀를 차거나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침묵과 추함을 안겨주었으나 연하는 그 모진 운명을 원망하는 대신 묵묵히 맷돌을 돌리며 콩을 갈았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두부는 마을에서도 으뜸이라 칭송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콩을 불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여 서둘러 맷돌을 돌리곤 했지만 연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콩이 물을 머금고 가장 알맞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고 맷돌을 돌릴 때도 급한 마음을 버리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두부는 유난히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냈습니다. 맷돌이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그녀가 세상에 전하지 못한 말들을 대신 읊조리는 듯한 쓸쓸한 독백과도 같았습니다. 반면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안방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 안에는 연화의 이복동생인 금옥이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몸에 대어보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으로 백옥처럼 흰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매에는 감출 수 없는 교만함과 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에 어지럽게 널린 장신구들을 거칠게 뒤적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내일 열릴 마을 잔치에 누구보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벌써 몇 시간째 옷투정을 부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계모는 그런 금옥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며 딸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연화는 죽은 전처가 남긴 짐짝에 불과했지만 금옥은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켜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계모는 금옥의 손에 옷가락지를 끼워주며 이번 잔치에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벼슬아치의 자제가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을 속삭였습니다. 금옥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마치 벌써 대감마님의 부인이라도 된 양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엌의 냉기 속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두 손을 호호 불어가며 갓 쪄낸 콩을 절구에 넣고 탱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메주를 띄우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그것을 띄워 장을 담그는 일은 1년 농사의 시작이자 집안의 맛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어린 연화의 손을 잡고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장은 기다림이 만드는 예술이며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연화에게 장독대는 어머니의 품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금옥이 뾰로통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콩 냄새가 자신의 비단옷에 벨까봐 질색하며 코를 막았습니다. 금옥은 연화가 쪼그리고 앉아 일하는 모습이 마치 구더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연하의 등 뒤로 다가와 내일 잔치에 입고 갈 속치마가 다림질되어 있지 않다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연하는 콩을 했던 절구공이를 잠시 멈추고 미안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사과는 금옥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의 안방에서 아버지와 계모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연하의 붉은 뺨과 튼 손을 보고 잠시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계모의 매서운 눈초리를 의식하고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집안의 가장이었으나 기가 센 후처와 영악한 딸에게 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유약한 위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연하에게 일을 얼른 마무리하고 들어가자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기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연하의 눈동자에 물기가 어렸으나 그녀는 이내 입술을 꾹 깨물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금옥은 아버지의 방관에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 가장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모셔둔 작은 항아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연하가 지난 3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숙성시키고 있는 시간장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콩으로 메주를 띄워 담근 연하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연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려 항아리를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채채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터져 나왔지만 그 눈빛만은 결사적이었습니다. 금옥은 연하의 저항에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고작 냄새나는 간장 항아리 하나 때문에 감히 자신을 막아서느냐며 그녀는 연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연하는 힘없이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 틈을 타 금옥은 홧김에 발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발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금옥의 비단신 코가 항아리의 얇은 부분을 강타했고 이내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검붉은 간장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며 3년의 시간과 정성이 순식간에 흙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하는 숨이 샜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은 마치 그녀의 찢겨진 마음 같았습니다. 그녀는 쏟아진 간장을 손으로 쓸어 담으려 했지만 액체는 차가운 흙바닥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짙은 간장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고 그 냄새는 연하에게 어머니의 부재를 다시금 뼈저리게 상기시켰습니다. 연하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은 소리가 되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만 메아리쳤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침묵의 통곡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옥은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깨진 항아리 파편에 자신의 옷이 튀었다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소란에 다시 나온 계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연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재수없게 밤늦도록 청승을 떤다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진 조각들을 말끔히 치우지 않으면 밥을 굶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모녀에게 연하의 슬픔은 그저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열린 부엌 문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연하는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며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하지만 연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쓴 인내의 끝에 단 열매가 있기는 한 것일까? 그녀는 부엌 구석에 앉아 밤새도록 콩을 삶았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 단단한 응어리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운명은 잔혹하게 그녀를 몰아세웠지만 연하는 그 밤 묵묵히 다시 불을 지피며 새로운 매주를 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운명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으로 인해 집안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당에 쌓인 눈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시리도록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퉁퉁 부은 눈을 억지로 뜨며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깨진 장독의 파편은 치워졌지만 흙바닥에 스며든 짠내와 비릿한 슬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그녀의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부엌 한 구석이 차만히 비어버린 것처럼 연화의 마음 한 구석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했습니다. 금옥은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읍내 장터에서 열리는 비단 장수들의 특별전이 오늘이라며 기어이 새 비단을 사야겠다고 어미를 졸라댔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쌈짓돈을 털어보았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금옥의 입은 대빨이나 나와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계모의 눈길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다가 마침내 연화가 머무는 헛간 같은 작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연화가 목숨처럼 아끼는 작은 자개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방으로 뛰어 들어간 연화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자개함을 보았습니다. 함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 옥비녀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으로 연화가 시집 갈 때 주라며 남기신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연화는 미친 듯이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계모와 금옥이 옥비녀를 손에 들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롱한 비취색이 금옥의 머리 위에서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금옥에게 달려들어 비녀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옥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고 연화는 그만 중심을 잃고 계모의 치맛자락을 잡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계모의 눈빛이 매섭게 번득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기다리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계모는 돌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마치 연화가 자신을 밀쳐 죽이려 했다는 듯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드디어 미쳤구나. 어미 없는 자식 거두어 먹였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집안의 돈을 훔치려다 들키니 이제는 어미를 때리는구나. 거짓된 고함이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금옥 역시 겁에 질린 척하며 연화가 훔친 돈으로 도망가려 했다고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소란에 놀라 뛰어온 아버지는 난장판이 된 방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손짓 발짓으로 자신이 아니라고 저들이 어머니의 비녀를 훔쳐갔다고 호소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의미 없는 쉰소리뿐이었고 그녀의 붉은 반점은 흥분으로 인해 더욱 흉측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진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당장의 소란을 잠재우고 싶은 비겁함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가라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연화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계모와 금옥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화의 진보다리를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낡은 무명천 한 장과 다 다른 집신 한 켤레가 눈밭 위로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그는 매몰차게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계모의 승리감에 도취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연화는 매서운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 차가운 눈에 닿아 붉게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녀는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자마자 뺨 위에서 얼음이 되어버렸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그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해는 저물고 사방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깊은 산 중
연화의 눈앞에 허물어져가는 성황당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문짝은 떨어져 나간 낡은 사당이었지만 지금 연화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낡은 멍석 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옷차림은 꽤나 기품이 있어 보였으나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눈 부위에는 피가 배어나온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는 듯 덜덜 떨며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도 잊은 채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얼른 밖으로 나가 깨끗한 눈을 뭉쳐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낡은 표주박에 눈을 녹여 남자의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가자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연화는 사당 구석에 쌓인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들을 모아 부싯돌로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사당 안을 희미하게 밝혔고 온기가 퍼지자 남자의 얼굴에도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남자가 몹시 굶주렸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쫓겨날 때 주머니에 들어있던 말린 도라지와 대추 몇 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당 뒤편의 숲으로 나갔습니다. 언 땅을 맨손으로 파헤쳐 뿌리와 겨울을 난 쑥을 캐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캐온 재료들을 눈 녹인 물에 넣고 가지고 있던 도라지와 대추를 더해 정성스럽게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당 안에는 곧 그윽한 약초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산해진미의 냄새는 아니었지만 깊고 은은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였습니다. 연화는 끓인 물을 식혀 남자를 일으켜 세우고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남자는 보이지 않는 눈을 깜빡이며 낯선 여인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남자는 비로소 정신이 드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저를 구해준 은인은 대체 누구신지요? 연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자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줄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대답 없는 그녀의 침묵을 신중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코와 귀를 열어 그녀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냄새는 비싼 분 냄새가 아닌 흙내음과 약초 향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정성이 배어있는 향기였습니다. 제 눈이 멀어 당신의 얼굴을 볼 수는 없으나 당신의 마음에서 나는 향기는 맡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허공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연화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조롱이나 경멸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 남자 앞에서는 그녀도 괴물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인일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새 잠들지 않고 불을 지켰습니다. 남자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고 열이 오를 때마다 차가운 손으로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길을 지워버리고 있었지만 허물어져가는 사당 안에서 두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화에게 닥친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운명이 그녀에게 보낸 기적 같은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성황당에서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무너진 지붕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과 달빛만이 두 사람에게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유일한 지표였습니다. 연화는 지극정성으로 현수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언 땅을 파헤쳐 텀을 캐고 바위 틈에서 자라난 겨우살이를 구해왔습니다. 말 못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은 오직 정성뿐이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약초를 다듬고 가장 맑은 물을 길어와 약을 다리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수행을 하는 수도승처럼 경건해 보였습니다. 현수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으나 그녀의 발자국 소리와 옷깃 스치는 소리, 그리고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기 낭자라 불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나는 흙과 나무, 그리고 약초의 향기가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꽃향기보다 향그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수는 자신의 눈이 낫기 위해서는 7일 동안 불을 끄지 않고 달인 탕약이 필요하다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의 명의가 남긴 처방으로 약초의 기운을 온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불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7일 밤낮을 꼬박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말을 듣자마자 조용히 밖으로 나가 아름드리 나무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묵묵히 콩을 삶아 메주를 띄우고 간장을 다리던 그 끈기가 이제는 한 사람의 생명과 빛을 찾아주는 일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자신의 운명을 건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쳐 사당문을 거세게 흔들었고 틈새로 들어온 칼바람이 불꽃을 위협했습니다. 연화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불꽃이 사그라들라치면 얼른 마른 잎을 넣어 살리고 너무 거세지면 젖은 나무를 넣어 달래가며 불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약탕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현수는 그런 연화의 기척을 느끼며 밤새 잠들지 못하고 함께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 담긴 희생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깨달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마을로 내려간 금옥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쫓아내고 독차지한 집안은 평화롭기는커녕 욕망으로 들끓었습니다. 금옥은 다가올 잔치에서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읍내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상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산삼보다 귀하다는 천년 묵은 산삼을 싼값에 넘길 테니 이를 되팔면 10배의 이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금옥은 앞뒤 잴 것도 없이 어머니가 훔쳐낸 연화의 옥비녀를 팔아치우고 집안의 쌀독까지 털어 마련한 돈을 상인에게 몽땅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곧 부자가 되어 한양의 대감댁으로 시집갈 상상에 빠져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금옥이 자랑스럽게 들고 간 산삼은 실은 썩은 도라지에 색칠을 한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장터의 약재상은 금옥을 비웃으며 사기당한 것이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금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옥비녀 판도는 물론 집안의 전 재산을 날린 셈이었습니다. 계모는 길길이 뛰며 금옥을 나무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본전 생각에 이성을 잃은 금옥은 씩씩거리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 이 모든 불행이 재수없는 연화 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연화를 내쫓고 나서부터 일이 꼬였다는 억지스러운 원망이 그녀의 발걸음을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던 금옥의 눈에 다 쓰러져가는 성황당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포착되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다가가 본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쫓겨나 얼어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연화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웬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연화는 그 남자에게 지극정성으로 약을 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금옥의 눈에 질투와 화풀이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자신은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벙어리 주제에 남자를 끼고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배가 아팠습니다. 금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내 인연, 집에서 쫓겨나더니 여기서 서방질을 하고 있었구나. 금옥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고요한 사당을 찢어놓았습니다. 약탕기 앞에서 깜빡 잠이 들 뻔했던 연화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현수 역시 당황하여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아직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금옥은 연화를 노려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 비녀를 훔쳐 가더니 그 돈으로 이딴 거지 같은 놈을 먹여 살리고 있었냐. 뻔뻔한 년 같으니라고. 잊지도 않은 도둑 누명을 다시 씌우며 금옥은 분풀이 대상을 찾은 맹수처럼 날뛰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금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금옥의 시선이 불 위에서 끓고 있는 약탕기에 머물렀습니다. 7일 동안 연화가 잠도 못 자고 지켜온 현수의 눈을 뜨게 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금옥은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띠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약탕기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습니다. 이걸 엎어버리면 내년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보자꾸나. 그녀의 비단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약탕기를 보호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다시피 하여 금옥의 발길질을 막아섰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금옥의 발이 연화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연화는 고통에 입을 벌렸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뜨거운 약탕기를 품에 꼭 안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궁이의 숯불이 튀어 연화의 치맛자락에 불이 붙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약탕기가 쏟아지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녀의 손등과 팔뚝이 뜨거운 열기에 데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넘어진 연화는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금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을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7일 밤낮을 불 앞에서 견디며 단단해진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용광로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비굴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어미사자 같은 기백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그 강렬한 시선에 압도된 금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항상 밟으면 꿈틀하지도 못하던 지렁이 같은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현수는 소란 속에서 연화가 다친 것을 직감하고 더듬거려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낭자, 괜찮으십니까? 뜨거운 탕약은 무사합니까? 아니, 탕약보다 당신 몸이 먼저입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통 속에서도 현수의 손을 잡아 약탕기 뚜껑 위에 올려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금옥은 그 모습을 보며 기가 찼습니다. 거지 같은 놈들이 쌍으로 놀고 있네. 두고 보자. 내가 관아에 고발해서 내년들을 요절을 낼 테니. 금옥은 분함을 이기지 못해 악담을 퍼부으며 도망치듯 사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연화의 서늘한 눈빛이 꽂혀 있었습니다. 금옥이 사라진 후 연화는 서둘러 옷에 붙은 불을 끄고 현수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다행히 약탕기는 무사했고 약은 7일의 정성을 머금고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쓰고도 깊은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화상을 입은 고통 때문인지 현수의 무릎에 고개를 떨구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현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연화의 다친 팔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치유의 주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수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빛이 보였고 사물의 윤곽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숯 검댕이 묻은 얼굴, 한쪽 뺨을 덮은 붉은 반점, 그리고 화상으로 붕대를 감은 팔. 세상 사람들이 추하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현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뒤를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후광을 입은 관세음보살처럼 성스럽게 보였습니다. 현수는 젖은 눈으로 손을 뻗어 연화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이었군요. 나를 어둠에서 구원한 빛이. 현수의 눈이 회복되면서 두 사람의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현수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연화가 만든 음식과 장의 효능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사당 주변의 밭을 일구어 본격적으로 장을 담그고 약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는 나무꾼들과 약초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황당에 사는 벙어리 처자가 만드는 된장국을 먹으면 앓던 병이 낫고 기운이 솟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연화가 건네는 소박하지만 깊은 맛의 밥상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그녀에게 사람들은 쌀과 옷감을 몰래 두고 갔고 어느새 무너져 가던 성황당 앞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명성은 바람을 타고 읍내까지 전해졌습니다. 신비한 벙어리 의녀가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낸다는 과장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탐욕스러운 이들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금옥과 계모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연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질투와 탐욕으로 다시금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만든 장과 비법을 훔쳐내어 자신들의 이름으로 팔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사악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연화 곁에는 이제 그녀를 지켜줄 눈뜬 호랑이 현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수는 점차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명을 받고 조선 팔도에 숨은 인재와 특산물을 찾아 암행을 다니던 사헌부 감찰이었습니다. 눈을 다친 것은 탐관오리의 비리를 캐다가 자객에게 습격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수는 연화 모르게 한양으로 서신을 띄웠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인내한 자에게는 달콤한 열매를, 탐욕을 부린 자에게는 쓰디쓴 형벌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묵묵히 콩을 삶는 동안 현수는 조용히 칼을 갈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습니다. 사당 밖에는 봄을 알리는 매화가 눈 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드디어 연하의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얼어붙은 계곡의 물을 녹일 무렵 마을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연하의 명성을 시기한 금옥과 계모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잠든 사이 성황당에 몰래 숨어들어 연화가 아직 숙성 중이라 판매하지 않고 있던 미완성의 장독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에 검은 물감을 타고 꿀을 섞어 마치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달인 명약인 것처럼 속여 고을 사또의 생신 잔치상에 올렸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 장난을 친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또와 잔치에 참석한 고을 유지들이 금옥이 올린 장을 먹고 집단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또는 노발대발하여 당장 음식을 만든 자들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금옥과 계모를 포박했고 그들은 관아 마당에 무릎이 꿇렸습니다. 겁에 질린 금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모든 것이 연화가 시킨 일이라며 또다시 거짓으로 언니를 모함하려 들었습니다.
연하는 영문도 모른 채 관하로 끌려왔지만 분노한 사람들 앞에서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또가 연하마저 형틀에 묶으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관아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남루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마패가 들려 있었고 그 뒤로는 무장한 역졸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외침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내려와 납작 엎드렸고 금옥과 계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괄시했던 눈먼 거지가 바로 임금님이 보내신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현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죄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사또의 부정부패와 금옥모녀의 악행을 낱낱이 꾸짖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근본이거늘 탐욕에 눈이 멀어 썩은 재료로 사람을 해하려 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현수의 호통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금옥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현수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기다림의 미학을 모르고 요행만을 바랐으니 그 대가로 평생을 척박한 유배지에서 땀 흘려 일하며 흙의 무서움과 고마움을 배우도록 하라. 그것은 죽음보다 더 엄중한 노동과 인내를 강요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모든 판결이 끝나고 관아 마당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현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연하에 묶인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그녀의 붉은 흉터가 있는 뺨을 따스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현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야말로 진정한 귀인이며 그녀의 인내와 정성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고 목숨을 구했음을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붉은 뺨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생애 처음으로 인정받은 자의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온 산에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연하와 현수는 한양으로 올라가 큰 혼례를 올렸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부엌 구석에 숨어 사는 벙어리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아내이자 도성에서 가장 유명한 치유식당 연화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장과 음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먹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 임금님조차 즐겨 찾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을 보며 흉측하다. 손가락질하는 대신 붉은 꽃이 피어난 자리라며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연화당의 뒷마루에 현수와 연화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연화가 직접 심은 콩들이 햇살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메주가 평화롭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연화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부인, 참으로 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추위를 견뎠기에 이토록 따뜻한 봄이 우리에게 온 것이겠지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는 말로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방님. 인내는 쓰고 고통스러웠으나 그 열매는 이토록 달콤합니다. 마당에 불어온 바람이 풍경 소리를 딸랑이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섣불리 욕심을 부린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으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한 자는 마침내 운명의 주인이 되어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지 못한 자와 참은 자, 그 운명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